우리는 보통 잘 돌아가던 공장 설비를 스스로 부수는 결정은 뭔가 크게 잘못됐을 때만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오히려 다음 30년을 준비하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최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수조 원짜리 생산 라인이 통째로 철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멀쩡히 돌아가던 라인을 삼성 스스로 뜯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갸웃할 만한 장면입니다.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이 이재용 장이고 그의 입에서 나온 지시가 구리선을 전부 뜯어내라는 것이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알려진 뒤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일었다는 소문의 진원지가 바로 이 평택 공장입니다. 도대체 왜 멀쩡한 라인을 부수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걸까요? 수조원을 그냥 버리는 결정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 결정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지시가 왜 나왔다는 건지 이해하려면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봐야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애시번,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이 작은 도시를 거쳐갑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데이터 센터가 여기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엔지니어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돈다고 합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돌리는 게 아니라 난방기를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어넘기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업계 전체가 느끼는 위기감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서버 한 대가 내뿜는 열은 섭씨 100도를 쉽게 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이 오래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열기가 훅 밀려온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서버실이 아니라 용광로라고 부릅니다. 아예 서버를 통째로 액체에 담가서 식히는 액침 냉각까지 등장했습니다. 컴퓨터를 물에 담가서 쓰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반도체 안의 구리선입니다. 데이터가 움직일 때 전자들이 구리선을 따라 흐르는데 이 전자들이 구리 원자와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그 충돌이 마찰을 만들고 마찰이 열로 변합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충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전엔 이메일 몇 개, 사진 몇 장 처리하는 수준이라 문제가 안 됐는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년 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1년 동안 처리하던 양을 요즘은 인공지능 한 번 훈련시키는데 다 써버립니다. 챗봇 하나가 답변 한 번을 내놓는데도 그 뒤에서는 수많은 전자가 구리선을 타고 부딪히며 열을 뿜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발열만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요금도 폭발했습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한 곳이 하루에 쓰는 전력이 웬만한 소도시 하나와 맞먹습니다. 냉각에만 데이터 센터 전력의 약 40%가 들어간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계산하려고 전기를 쓰고 그 계산이 만든 열을 식히려고 또 전기를 쓰는 악순환입니다. 구글이 제일 먼저 비명을 질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문 닫은 지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를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아예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방식을 택했고 일론 머스크도 자체 발전소를 붙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빅테크들이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발전소를 통째로 사들이고 원전을 되살리고 자체 발전 설비까지 짓는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전기요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성장 자체가 물리적인 벽에 부딪히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델을 만들어도 전기와 냉각이 감당을 못하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빅테크들은 하나같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구리를 대체할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것도 당장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구리를 버리느냐가 앞으로 인공지능 경쟁의 승패를 가를 거라는 위기감이 업계 전체에 퍼졌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 세대 기술의 주도권을 아직 아무도 확실히 쥐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에서 가장 먼저 꺼내든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구리선을 어떻게 하면 더 얇고 촘촘하게 깔지 고민할 때 삼성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리선 자체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발상이 실리콘 포토닉스, 우리말로 광반도체 기술입니다. 전자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빛을 이루는 광자는 질량이 없습니다. 무게가 없으니 저항도 없고 부딪힐 이유도 없습니다. 열이 발생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속도도 차원이 다릅니다. 전자가 구리선을 흐르는 속도는 아무리 빨라도 빛 속도의 약 95% 수준인데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이고 광섬유 안에서도 이 속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업계에서는 광기반 통신이 기존 구리선보다 최대 1000배 이상 빠를 수 있다고 봅니다. 발열도 없고 속도도 압도적이니
이론상으로는 반도체 산업 전체가 진작 갈아탔어야 할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개념 자체는 이미 30년 전에 나온 겁니다. 인텔도 IBM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내부 연구팀을 꾸려서 도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양산이라는 벽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실험실에서 하나 만드는 건 되는데 대규모로 생산하려면 수율이 떨어지고 단가가 치솟아서 상용화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꿈의 반도체라고 불렀습니다. 좋긴 좋은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30년간 세계 최고 기업들이 도전했다가 줄줄이 물러난 영역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엔비디아가 광통신 전문기업 루멘텀과 코히런트에 각각 20억 달러씩 총 4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젠슨 황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루멘텀과 함께 차세대 기가와트급 인공지능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몇 달 사이 마벨에도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석 달 만에 실리콘 포토닉스에만 총 약 65억 달러를 쏟아부은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움직이자 시장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표준을 만드는 기업이 빛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거니까 엔비디아 칩을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까지 이 흐름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30년 동안 꿈에 머물러 있던 기술이 몇 달 사이 갑자기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 세기의 레이스에 뛰어들려고 보니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경주에서 삼성은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앞서 달리고 있는 건 대만의 TSMC였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시장에서 TSMC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점유율이 약 60에서 70%에 달하고 삼성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도 애플의 아이폰 칩도 퀄컴의 스마트폰 칩도 대부분 이 회사 공장에서 찍혀 나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이라면 결국 이 한 곳을 거쳐가야 하는 구조가 이미 굳어져 있었던 겁니다. 실리콘 포토닉스에서도 격차는 더 선명했습니다. TSMC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진짜 생산 라인을 깔고 있었고 관련 스타트업들을 하나하나 동맹군으로 끌어들이면서 레퍼런스 설계까지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흐름에 바로 올라탔고 최근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서버 플랫폼에는 TSMC가 생산한 광기반 스위치 칩이 통째로 탑재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승부가 이미 끝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빛의 반도체라는 다음 세대 경쟁에서조차 삼성은 후발주자로 시작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기가 막혔습니다. 첨단 공정에서는 TSMC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삼성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고객 기반도 기술 축적도 생태계도 전부 TSMC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삼성이 이 싸움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무모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격차를 뒤늦게 뛰어든 삼성이 정면 승부로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면 시간이 갈수록 격차만 더 벌어질 뿐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메모리 강자라는 자존심을 지켜온 삼성인데 파운드리에서는 만년 2인자라는 꼬리표까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기업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수비 모드로 전환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때 많은 분석가들이 삼성이 결국 파운드리에서 손을 떼고 메모리에만 집중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누가 봐도 물러설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정확히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열세를 뒤집을 비밀병기가 삼성에게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밀병기의 정체는 이 세상 어떤 반도체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산업을 구성하는 모든 조각을 한 지붕 아래 담고 있는 기업이 지구상의 삼성전자 딱 한 곳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하나를 완성하려면 서로 다른 여러 기술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첫째, 실제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 칩을 설계하고 생산해야 합니다. 이건 파운드리 영역입니다. 둘째, 이 칩이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옆에 붙여주는 초고성능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 필요합니다. 셋째, 로직 칩과 메모리와 여러 부품을 하나로 묶어주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필요하고, 넷째, 이제 구리선을 대체할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까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전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TSMC가 이 턴키 서비스를 흉내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모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수합병으로 메모리를 갖추려 해도 최소 10년은 걸리는데 그 사이
이 턴키 시장은 이미 삼성 몫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운동장에서 TSMC와 1대1로 싸우면 한 자릿수 점유율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운동장 자체를 바꿔버리자는 발상이었습니다. 파운드리라는 좁은 운동장이 아니라 반도체 토털 솔루션이라는 훨씬 큰 운동장으로 경기장 자체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삼성이 유일한 선수가 되는 거고 지금 지고 있는 그 판에서는 이기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는 세계 1등이지만 메모리가 없어 HBM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완성하려면 반드시 외부에서 메모리를 사와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에서 세계 최강 수준이고 특히 HBM 분야에서는 지금 엔비디아의 최대 공급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약점이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로직칩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인텔은 예전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공정전환환에 실패하면서 흔들렸고 메모리 사업은 이미 넘겨버렸습니다. 그럼 남는 건 삼성전자 하나뿐입니다.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광기술까지 전부 자기 공장 안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지구상에 오직 삼성뿐이라는 뜻입니다. 반도체 산업 역사 전체를 뒤져봐도 이런 올인원 기업은 처음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힘이 될까요? 삼성은 빅테크 고객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설계부터 메모리, 패키징, 관경열까지 전부 한 번에 다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턴키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벌써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미국에서 열린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GTC에서 젠슨 환기 수만 청중 앞에서 삼성전자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땡큐 삼성. 엔비디아가 인수한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 그록이 설계한 차세대 언어 처리 장치, 그러니까 LPU 칩을 삼성이 만들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해 준 겁니다. 여기에 테슬라 차세대 인공지능 칩 수주까지 따냈고 파운드리 점유율도 한 자릿수 초반에서 약 7%대로 반등하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이 결국 파운드리를 접을 거라던 전망들이 하나둘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로직,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원스톱 구조로 인공지능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업 전체 총괄이 직접 이렇게 못 박았다는 건 이게 그냥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삼성은 올해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에 110조 원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0% 넘게 늘어난 규모고 삼성 역사상 연간 투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HBM에서도 반전이 나왔습니다. 삼성이 4나노 공정으로 6세대 HBM, 그러니까 HBM4의 베이스 타일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이 부분의 상당 공정을 TSMC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기 파운드리가 없어서 남의 공정을 빌려 써야 하는 SK하이닉스와 자기 최신 공정을 바로 붙일 수 있는 삼성. 이 부분만큼은 삼성이 실제로 앞서 있는 겁니다. 예전 방식대로면 파운드리, 메모리, 광부품, 패키징을 회사마다 따로 주문해야 하는데 이걸 한 곳에서 해결해주면 시간도 비용도 리스크도 획기적으로 줄어드니 빅테크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6월 대만 컴퓨텍스 행사에서는 차세대 HBM5 목업까지 처음 공개하며 지금 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삼성 파운드리는 여전히 적자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2028년 흑자전 호환을 목표로 잡고 2나노 개량형 공정 수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장 숫자만 보면 아직 아픈 손가락이지만 엔비디아 테슬라 수주와 HBM사 우위가 겹치면서 반전의 발판이 조금씩 마련되는 중입니다. 여기에 인텔 파운드리도 미국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다시 추격해오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늘었지만 지금까지 나온 신호들은 삼성이 이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나지는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대담한 전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삼성은 조용히, 그런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건 사람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는 수십 년간 아무도 양산에 성공 못한 영역이라 진짜 전문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극소수입니다. 삼성은 이 희귀한 인재들을 경쟁사에서까지 적극적으로 데려오면서 빨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 인도, 미국, 일본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구 네트워크를 새로 짜서 각지에서 쌓은 기술과 인재를 최종적으로 평택으로 모아 양산까지 이어지게 설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대담한 전략, 사실 삼성에게는 전혀 낯선 방식이 아닙니다.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3년 이병철 선대회장이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에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시장도 없는 주제에 무슨 반도체냐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이 세계 디램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일본 기업들이 호황기에 안주하고 있을 때 오히려 불황의 바닥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남들이 라인을 줄일 때 삼성은 라인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자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제국은 차례로 무너졌고 삼성은 디램 세계 1등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당시 해외 경제지들은 삼성의 도전을 연신 조롱하는 기사를 냈지만 몇 년 뒤엔 그 조롱이 전부 무색해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 낸드 플래시 전쟁에서도 똑같은 공식이 반복됐습니다. 이 시장이 과연 클지 아무도 확신 못하던 시절 삼성은 가장 먼저 올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경쟁자였던 도시바, 인텔, 샌디스크는 신중론을 펼쳤고 업계에서는 삼성이 너무 공격적이라며 무모하다는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근데 몇 년 뒤 아이폰이 등장하고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낸드 플래시는 반도체 산업에서 제일 뜨거운 분야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베팅한 삼성이 이 시장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HBM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은 한동안 SK하이닉스에게 뒤처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메모리 신화도 이제 끝났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발팀을 전면 재편하고 수조 원을 투자하고 생산 라인을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HBM사 베이스다이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서 삼성이 다시 엔비디아의 핵심 공급사로 존재감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무너졌다는 평가를 뒤집어낸 겁니다. 이 역사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삼성은 남들이 철수할 때 베팅하고 남들이 조롱할 때 묵묵히 라인을 깔아온 기업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판도가 뒤집히는 그 순간 언제나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은 뒤로 물러서기는커녕 더 위험한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TSMC를 쫓아가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경기 자체를 다시 짜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그 일이 바로 이 연장선입니다. TSMC와의 격차, 아직 낮은 점유율, 아직 안 끝난 적자. 숫자만 놓고 보면 무모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역사에서 무모함은 늘 시작 단어였지 끝 단어인 적이 없었습니다. 삼성이 이 격차를 메우려는 로드맵은 이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7년에 광학소자를 반도체 패키지 안에 직접 통합하는 기술을 상용화하고 2028년에 실리콘 포토닉스 본격 양산에 들어가고 2029년엔 인공지능 연산용 GPU와 고대 역폭 메모리, 광엔진까지 하나로 묶은 통합 패키지를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TSMC가 이미 선점해버린 지금 시장을 뒤쫓는 대신 그 다음 세대 시장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TSMC에게 맡기는 인공지능 반도체는 관경열을 칩 바깥에 따로 두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2028년에 내놓겠다는 건 광기술을 칩 안쪽까지 완전히 품는 차세대 구조라는 겁니다. 이 구상이 맞다면 지금 당장은 TSMC 제품을 쓰더라도 2028년부터는 빅테크에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그것도 더 진화한 형태로 말입니다. 시장 규모도 이런 흐름을 결정적인 변화로 바꿀 만큼 거대합니다. 아마존이 자체 인공지능 칩 생산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고 구글의 TPU 생산 계약도 천문학적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까지 합치면 앞으로 몇 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인프라 전환에만 수백조 원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 중 일부만 삼성 쪽으로 넘어와도 판도가 바뀝니다. 이 로드맵이 진짜 실현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TSMC도 인텔도 미국 빅테크들도 수십 년간 도전했다가 주저앉았던 그 꿈의 반도체를 삼성이 정말 이 시간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지금 시점에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올해 벌써 젠슨 황기 공개적으로 삼성에게 고맙다고 말했고 테슬라 수주를 따냈고 HBM4 베이스다이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바운드리 점유율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어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방향은 확실히 삼성 쪽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평택 라인을 뜯어냈다는 그 소식이 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을까요? 결국 삼성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동시에 얼마나 자신 있게 구리의 시대를 끝내고 빛의 시대를 열려고 하는지 그 각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파운드리 점유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고 사업부 적자도 안 끝났고 TSMC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엔비디아와 실제 제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삼성이 정말 다 메울 수 있을지는 아무도 확답 못하는 시간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무모한 도박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이미 기적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삼성이 또 한 번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뒤집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확인할 날이 이제 2년쯤 남았습니다. 1983년에도 2000년대에도 몇 년 전 HBM 위기 때도 사람들은 삼성이 안 될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삼성은 가장 무모해 보이는 순간에 가장 크게 베팅했고 결국 판을 뒤집었습니다. 삼성은 지금 또 한 번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구리의 시대가 끝나고 빛의 시대가 열리는 그 경계에서 삼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 몇 년이 그 답을 알려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돈투노믹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